자, 이번 시간은 이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보는 거예요. 자,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이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거냐. 자, 사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달았는지 알려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우리 감정평가사한테 얘 가치가 얼마냐 물어보고 하는 거, 그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그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건 가치가 하락할 건데, 그럼 얼마만큼 하락을 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대상 금액이 있겠죠. 자, 그걸 우리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가상각의 3요소라는 게 있는데, 이 감가상각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취득 가액을 알아야 돼요. 얼마에 사왔는지. 금액을 가지고 비용할 거니까. 그리고 이걸 얼마간 쓸 수 있는지 우리 내용 연수를 인식을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을 12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5년간 쓴 후에 이 자산을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왜냐면 그 돈은 비용화 되는 게 아니잖아. 다 쓰고 팔아서 돈 받을 수 있으면 그거는 비용화 대상이 안 되겠죠. 현금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잔존 가액을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얘가 20만 원이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봐야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5년 동안 100만 원이 하락해야 되는구나. 자, 제발 이해가시나요? 5년 동안 100만 원이 하락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가액의 잔존 가액을 뺀 금액을 우리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예로 하면 12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100만 원이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겠죠. 그럼 이 100만 원을 5년 동안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5년 동안 딱 이 100만 원을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이 자산을 팔고 우리는 20만 원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내 자산은 교환만 일어나는 거죠. 20만 원짜리 유형자산 주고 20만 원 현금 받으면 얘는 교환이 일어나는 거니까 비용화 대상이 100만 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금액을 가지고 자, 보면, 자, 여러분들 교재 196페이지 197페이지로 가서 감가상각 이제 대상 금액을 한정하게 되면, 자, 첫 번째, 자, 방법 5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대상 금액이라 썼어. 감가상각 계산 방법을 보면 첫 번째가 정액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액이라는 글자를 생각해 보시면, 정액이라는 건 같은 금액이 계속 5년간 달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5년간 하려면 우리 흔히 말하는 n분의 1 하면 되겠죠. 그 n이 5년이다 10년이다 그 수로 나눌 거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식을 쓰면, 얘는 공식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 나누기 내용 연수가 이거예요. 그냥 간단한 공식으로 하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 지금 우리 취득원가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취득 가액의 잔존 가액을 빼는 거니까 120만 원 빼기
20만 원을 하면 100만 원이고 이걸 5로 나누게 되면 20만 원이 다른다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이 뭐냐면 1년분 감가상각액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1회계 기간 동안 이 금액이 상각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1회계 기간 동안. 자, 그럼 올해 1월 1일 날 취득을 안 한다면 우리는 이 금액 전액이 다 다른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 계산 방법은 얘는 월할 상각을 하게 될 거예요. 월할 상각이라는 건 12달러를 가지고 몇 달 동안 썼는지, 그럼 5년이지만 1월 1일이 아니면 첫 번째 취득한 해와 마지막 끝나는 해는 1년치가 아니겠죠. 그럼 이제 12달로 나눠서 쓸 거라는 거예요. 7월 1일 샀다면 첫 해는 10만 원만 상각될 거고 그 다음 연도는 20만 원씩 하다가 마지막 연도도 10만 원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월할 상각이라는 건 12달로 나누는 거예요. 표현할 때 1할 상각, 5할 상각 이런 표현을 쓸 건데 1할 상각은 365일로 나눈다는 이야기고 월할 상각은 12달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1월 미만은 1월로 볼 거예요. 6월 30일 날 사도 6월 달 한 달을 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월할 상각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이 2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이 정해법은 똑같이 하게 될 건데, 자, 이거 사실 매일매일 달아갈 거잖아요. 매일매일 달아갈 거지만 그걸 매일매일 하는 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냥 기말에 한 번만 할 거예요. 기말에 한 번만. 그럼 지금 위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얘를 만약에 취득을 X1년도 1월 1일 날 했다고 보고, 그리고 얘가 건물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건물을 샀을 때는 차변에 건물 12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얘가 1월 1일 날 샀으면 얘는 X1년도 12월 31일 날 이때 이 20만 원만큼 차변의 감가상각비 2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비는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공장 건물이면 500번대 감가상각비, 본사 건물이라면 800번대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서 우리 감가상각비도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에 가야 될 거냐, 물건 안 만들었으면 공장 건물 필요 없거든, 그거냐 아니면 본사 건물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비용 처리한 손익계산서로 갈 거냐 차이가 날 거고, 또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럼 어떤 자산이 다른 거다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가 자동차가 없고 건물만 있는데 자동차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래. 그럼 말도 안 되는 장부가 되겠죠. 자동차 얼마 달았대. 근데 우리 회사는 차가 없어. 그럼 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기 짝지를 꼭 찾아줘야 돼요. 차감 계정이라 그랬잖아요. 자산의 차감 계정은 자기 짝지를 꼭 찾아야 되고, 제가 이렇게 대놓고 번호 쓰는 거는 여러 개 나오는 것 중에 꼭 이렇게 찍어서 써야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번호 외우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근데 번호는 나중에 여러분들 컴퓨터 보면 쉬워요. 건물이 202번이라서 얘 203번인 거예요. 기계였으면 기계 장치면 206번이면 207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개하고 나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12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 달아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100만 원짜리 건물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정해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X2년도 12월 31일이든 X3년도든 X4년도든 X5년도든 전부 다 동일하게 차변의 감가상각비 똑같은 분계가 이 금액들이 다 들어가서 우리는 5년이 되면 5번을 이 행동하면 20만 원씩 5번 쓰게 되면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쌓여서 100만 원이 되어 있겠죠. 그럼 5년 뒤에 우리는 12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 달아서 우리 20만 원짜리 건물 가지고 있어요라고 장부에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차감 계정 다는 게 우리는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비는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X1년도의 비용이고 끝이에요. 올해 다른 거. 다음은 감사라 적혀있지. 자, 얘는 X2년도, X3년도, X4년도 각각 그 해의 비용으로만 남아 있을 거고. 하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줄여주는 계정으로서 계속 매년 쌓여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는 서로 성격은 다르죠. 자, 그럼 정해법은 이렇게 같은 금액을 삼각해 가는 방식인데,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자, 우리 책이랑 순서 틀리게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연수 합계법이라는 걸 보면, 연수 합계법의 공식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안분할 거예요. 자, 연수 합계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 역순으로 안분하는 거예요. 그럼 안분, 자, 우리 안분이 뭐죠? 안분이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이라고 하죠. 비율대로. 그럼 비율대로 하는데 비율을 어떻게 가질 거냐면 내용 연수의 역순으로 비율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5년짜리면 1차 연도에 5, 2차 연도에 4, 3차 연도에 3, 4차 연도에 2, 마지막 연도에 1. 그럼 5대 4대 3대 2대 1 비율로 이 100만 원을 나누실 거라는데, 자, 안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분모의 총액을 쓰고 분자의 자기 위치 해당하는 금액 쓰는 게 안분하기 제일 좋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뭐 2대 6으로 나누겠대. 숫자 애매하잖아. 그럼 2대 6이면 이렇게 나누면 되죠. 다 합치면 8이잖아. 8 중에 너는 8개 중에 너는 2개, 너는 6개야 라고 하는 게 전부 다 합쳐버리는 거죠. 그 8분의 2, 8분의 6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럼 얘도 내용연수 5대 4대 3대 2대 1로 할 거니까 5, 4, 3, 2, 1을 다 합치면 15가 되죠. 그럼 15분의 첫 번째 연도는 5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수가 내용연수 역순인데 내용연수 합계가 되게 될 거예요. 내용연수 합계분의 내용연수 역순이 되게 돼요. 자, 이 말은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X1년도 12월 31일 날에는 계산을 하면 100만 원 곱하기 15분의 5 그러면 33만 3,333원. 그럼 이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금액을 쓸 거고, 그럼 X2년도 12월 31일 날에는 100만 원 곱하기 15분의 4. 그럼 얘는
26만 6,667원.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지금 어떤 금액이 나오는지 규칙은 아시겠죠? 3년도까지만 제가 쓸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5년간 갈 건데,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5년간 가면 총액이 얼마가 될까요? 자, 보세요. 우리 생각해 보면 1차년도에 15분의 5, 2차년도에 15분의 4, 3차년도에 15분의 3, 2차년도에 15분의 2, 마지막 5차년도에 15분의 1 하면 결론적으로 15분의 15니까 얘는 1이잖아. 딱 100만원 없애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럼 왜 이런 방법을 고안했느냐면, 자, 우리가 기계장치를 예를 들어 샀어요. 기계장치가 5년 쓸 수 있는 기계가 왔는데, 이 기계장치가 그럼 물건을 많이 생산할수록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되겠죠. 그럼 이 기계장치를 우리가 처음 샀을 때 하고 마지막 연도하고 똑같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초반에 우리는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도 초반에 많이 인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정해법을 쓰면 전부 다 전 내용 연수 동안 똑같은 금액이 되니까 좀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내용 연수 역순으로 안분해 가지고 쓰는 게 좀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코안해낸 방법이 연수 합계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다음은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생산량 비례법은 비례적이긴 한데 규칙은 없어요. 이게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건데, 이 생산량 비례법은 얘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 곱하기 실제 생산량분의 예정 총 생산량을 가지고 비율대로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 10,000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인데 3,000개 생산했으면 30% 달았다. 이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갈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얼마인지 규칙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생산량이 주문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쓴 거고 작게 들어오면 작게 쓴 거예요. 생산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물건들 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것만을 위해서 그냥 예를 들면 얘는 10,000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라고 가정을 하고 하면 X1년도 12월 31일 날 우리가 봤을 때 3,000개를 생산했다고 보면, 자, 위에 똑같이 120에서 와서 20만 원 이 잔존가액이라고 보면, 그럼 얘는 지금 계산을 하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 100만 원에 곱하기 3,000개 생산했고 10,000개 생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30만 원이 되죠.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3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기계였으면 기계장치 거다 30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X2년도 12월 31일 날, 자, 이날 5,000개를 생산했어요. 그럼 100개인데 5,000개 생산했고 총 생산량은 10,000개면 50개다. 그럼 차변에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은 우리가 5,000개 주문 와도 몇 개만 더 만들 수 있죠? 2,000개밖에 못 만들겠죠? 예, 10,000개 만들 수 있는 기계인데 지금 3,000개, 5,000개 만들어서 2,000개밖에 안 될 거잖아. 그럼 2,000개 하면 나머지 20% 하고 나면 이 기계는 못 쓰게 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20만 원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생산량 비례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생산량 비례법은 얘는 비례적이긴 한데 일정한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산량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만든다면, 많은 시간을 돌린다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조업도 비례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준 잡았을 때 시간이나 금액이나 뭐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겠죠. 물량 개수. 그런 기준을 잡으면 전체 기준 중에 실제로 일어난 비율만큼만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 뭐 탈수기가 10만 회인가 10만 시간인가를 돌리면 된대요. 그러면 그 시간이 있으면 몇 시간을 돌렸냐를 생각해 가지고 삼각대는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런 이제 기준점이 이 생산량이라고 적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정해법, 연소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을 제가 다 세 개를 붙인 이유가 정해법 시작할 때 일단 20만 원 빼고 시작하죠. 감가상각 대상금에. 연소합계법 할 때도 취득 원가에 20만 원 빼고 시작했어요. 100만 원 가지고 계산하죠. 생산량 비례법도 감가상각 대상 금액 20만 원 빼고 100만 원 가지고 제가 계산을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얘네들은 지금 이 세 개 방법은 우리가 계산할 때 첫 시작부터 잔존가액 뺀 금액인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번에 네 번째 하려고 하는 정률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률법은 얘는 공식은 엄청 간단해요. 미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방식이. 근데 이 미삼각 잔액이라는 표현이, 자, 여러분들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라는 말 느낌 있으신가요? 미삼각 잔액이니까. 자, 그럼 우리 미삼각 잔액이라는 용어 가지고 보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취득 가액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 남을 거잖아. 자,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이 말 이해가셨죠? 사온 금액의 감가상각 지금까지 한 거 빼면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공식에 대해서 제가 표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재무상태표 이야기할 때 취득원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 그럼 이 금액을 지금 미상각 잔액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제가 앞에 뭐라고 표현했죠? 장부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미상각 잔액하고 유형자산의 장부가액하고 같은 말이에요. 가액은 같은 말이에요. 장부가액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미상각 잔액이거든. 그래서 두 개를 섞었을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정률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률은 줄 거예요.
정률은 5년이면 제접의 경우에는 0.451이에요. 그럼 X1년도 12월 31일 날, 자, 1차 년도에 미상각 잔액은 얼마일까요? 첫 시작할 때. 첫 해 할 때 이전에 감가상각 한 적 있나요? 없잖아. 그럼 전액이지. 그래서 첫 시작은 120만 원에 곱하기 0.451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54만 1,200원이 되고, 그럼 1차 년도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그건 기획재정부가 정해놨어요. 내가 정해놓은 거라 그랬죠. 외워놓은 거 아니라 그랬죠. 승현 씨. 그래서 알려줄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이 금액에다가 정률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1차 년도에 이제 0.451 곱한 이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돼요. 그럼 이제 2차 년도에 상각비를 구하면, 자, 2차 년도에 이제 상각비 구하기 위한 미상각 잔액은 얼마가 되죠? 이제 사원 금액 취득 금액 120만 원에 1차 년도에 감가상각한 이 금액 뺀 나머지 이 금액이 미상각 잔액이겠지. 장부가에. 그죠? 그럼 이 금액에 0.451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반올림해서 이 금액이 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도 이제 2차 년도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 그럼 3차 년도에는 이 금액이겠죠. 그러면 16만 3,118원이 나오는데, 자, 이때 보면 조금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때 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지금 이 금액을 올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한 게 120만 원에 1차 년도에 54만 1,200원이고 2차 년도에 29만 7,119원이고 3차 년도에 16만 3,118원인데,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빼면 금액이 19만 8,563원이 돼요. 이걸 만약에 상각을 하면 잔액이 이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미상각 잔액이 얼마라 그랬죠? 미상각 죄송해요. 잔존가액이, 얘는 감가상각을 100만 원만 해야 돼요. 지금 100만 원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얘는 지금 팔면 20만 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만 할 건데, 얘가 금액이 넘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 방법을 안 쓰고, 이제 마지막 해에는 끝수 조정을 쓸 거예요. 이때는 36만 1,681원에 빼기
마지막 잔존가액을 빼면 16만 1681원. 이 금액을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 금액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 다 합치면,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 딱 합치면 딱 100만 원이겠죠? 그죠? 그럼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왜 이렇게 쓰냐면, 처음부터 안 빼고 정률을 곱해서 딱 금액을 떨어지도록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률을 곱해서. 그럼 처음부터 얘 빼고 해가지고 끝수에 남아가지고 갈 거면 그러지 말고 첫 시작부터 우리는 취득원가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끝수 조정으로 20만 원을 빼고 가는 거예요. 위에 앞에 있던 거는 정해법이나 연소학계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은 딱 그 금액을 맞춰낼 수 있기 때문에 20만 원을 빼고 먼저 빼고 시작하는 거고, 얘는 딱 이 금액을 못 맞추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끝수 조정으로 20만 원을 빼는 방식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분류를 다르게 한 이유, 따로 얘를 뺀 이유가 여러분들이 1차연도 상각비나 세무이금 2차연도까지 계산할 일이 발생하는데 문제에서 그때 얘를 20만 원 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여기서 100만 원 넣는 순간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할 때 정률법은 취득원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잔존가액 빼더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정해법은 잔존가액 20만 원 빼고 시작하더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이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정해법과 정률법 다르다. 정해법은 잔존가액 빼고 시작하고 정률법은 안 빼고 시작했다 마지막에 빼더라 라고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해까지 끝수 조정하는 게 문제가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빼야 된다 생각 안 하고 처음 빼버리면 100만 원에 0.4유라면 45만 1,000원 나올 거잖아. 그러면 컴퓨터가 이 분개해 줄 거예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컴퓨터 분개해 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이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넣어줘야지 그 금액으로 분개해 줄 건데 그때 계산을 잘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20만 원 잔존가액을 정해법은 빼고 하고 정률법은 안 빼고 시작하더라.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체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중체감법은 정률법의 간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은 똑같아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그럼 여기에서는 이중체감법은 그럼 왜 만든 거냐면 정률을 모를 때 정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률을 모를 때 이 정률을 어떻게 만드냐면 얘를 내용 연수분의 2를 가지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용 연수분의 2, 내용 연수분의 1을 넣으면 정해법에 쓰는 방식처럼 보이는 건데, 근데 얘는 정률을 하면은 자 지금 위에 방식대로 5년이었죠. 2분의 5라고 하면 0.400이 나오죠. 방식만 기억하세요. 이거 계산시키는 거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거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X1년도 12월 31일 날 우리는 120만 원의 1차 년도에 곱하기 우리 0.400 하면 얘는 48만 원이 나오겠죠. 그럼 48만 원을 차변에 감가상각비 48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8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끝수 조정으로 맞춰주는 방식이 이중체감법이에요. 정률법이랑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정률을 모를 때에 이제 정률을 내용윤수분의 2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쓰는 방식이에요. 그럼 1, 2, 3번이랑 4번, 5번이랑은 시작점이 틀리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시작할 거냐 아니면 우리 취득 원가 가지고 처음에 계산할 때 계산을 해서 시작할 것이냐. 이게 이제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1차 연도 감가상각비를 보면 자, 이중체감법 생산년 비례 보면 규칙이 없으니까 자, 우리 3가지만 가지고 좀 볼게요.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순서대로 하면 정예법은 1차 연도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이었어요. 지금 이거 계산했을 때. 그리고 연수 합계법은 30만 원이었죠. 그리고 정률법은 금액이 54만 1,200원. 이 금액이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였어요. 그럼 1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결론적으로 정률법이 제일 크고 연수합계법하고 자, 이 사이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어떤 방법을 써도 정률법이 제일 크고 그리고 정예법이 제일 작다는 거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어느 방법을 써도. 그렇기 때문에 이론 시험에서 감가상각비 큰 금액에 우리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문제 나왔을 때에 문제 풀 수 있도록 금액은 적혀 있어요. 이 정보들이 적혀 있지만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좀 비효율적인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거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자, 제가 우리 보수주의 기업의 안정성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수주의 기업의 안정성이라서 회계 기준 안에서 우리가 수익은 낮게 보여주고 비용은 높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익이 결과적으로 작고 자산은 낮게 보여주고 부채는 높이 보여주는 그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보수주의고 안정성이 높은 안정성 기준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감가상각 했을 때에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기업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죠? 이에 대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기업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은 자, 여기서 생각해 보면 비용을 가장 높이 하고 자산 낮춰주는 금액이 가장 높은 게 자산을 낮게 보여주는 방식이 정률법이죠. 그래서 가장 안정성이 높은 방법은 정률법이고 자, 그럼 반대가 당연히 낮은 방법이 정예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그 보수주의로 많이 해요. 회계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에 지극하게 보수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똑같이 벌었다고 하면 외국 기업하고 벌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실제는 더 벌었을 거라는 걸 전 세계인이 다 알아요. 이 주식 쪽 하는 쪽.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가치가 낮은 이유는 대한민국 기업은 그 배당률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는 거예요. 외국 회사는 배당률이 꽤 높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배당률이 좀 낮다 보니까 투자하는 사람한테 매력이 없어서 기업의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주주가 마치 주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걔네들 배당 받으면 세금만 많이 나오니까 배당으로 많이 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가 낮은 거지
우리나라는 극심한 보수주의를 따라가요. 근데 그 보수주의를 따라가는 이유가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단순해요. 수익을 낮게 보여주고 비용을 높이 보여주면 이익이 낮겠죠. 이익이 낮으면 세금이 작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지 진짜 올리 그것 때문에 보수주의를 따라요. 왜냐면 어차피 낼 세금이면 내년에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 내겠다는 게 한국 기업가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걸 이제 과세 이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극한 우리 그 보수주의를 우리가 좀 따라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보수주의에 엄청 높아요. 그럼 보수주의를 따르니까 일반적인 기업들은 전부 다 정률법을 사용을 하고 싶어 하죠.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정률법을 써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회계 기준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그래 그냥 어차피 결국은 다 쓰는 건 똑같은 거니까 별 말 안 하겠다는 건데, 건물은 그래도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건물은 좀 정률법으로 쓰기엔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건물에 한해서만 건물은 정예법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은 정예법만 정유법 사용이 안 돼요. 그 외 나머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유법을 써서 최대한 많이 비용을 시키고 싶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같이 해보면 감가상각이 기간 동안에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 그 귀찮아 가지고 한 방에 그냥 돈 내자마자 비용 처리하려고 난리법석을 뜨는 걸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세법도 그래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 비용 처리해. 뭐 감가상각 한다고 힘들게 하니 이렇게 해주는 인정선이 세법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 회계 기준상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에어컨 선풍기 개정하면 뭐예요? 비품이에요. 우리 시험 봐야 되니까 실무에서는 비품 안 써요. 다 소모품비라고 써요. 그런데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봐. 그러면 제가 말해주기가 좀 귀찮아요 사실. 법인세법 규정인데 법인세 공부 안 하셨는데 규정 물어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세법 보세요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법에서 어디 금액 어떤 종목 어떤 항목까지는 그렇게 처리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 안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무에서 조금 일하시다 오신 분이 그 부분에서 많이 뭐라고 하시는데 본인 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던데요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알면 이제 다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절대 딴 데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표현이 뭐냐면 이론하고 실기하고 다르더라는 소리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실무하고 이하고 다르다? 그러면 전부 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공부 좀 더 해야겠네라고 해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허용하는 범위를 내가 알고 가는 건데 얘는 범위 모르니까 함부로 맡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이야기를 자기가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칙을 쓰는 이유는 저 법에서 뭐라고 안 하고 저 회계 기준에서 뭐라고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허용 범위 안에서만 하겠다. 이런 자기의 사인인 거예요. 그걸 알고 해야 되지. 그럼 다른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걸 이제 다르다고 말 잘못하고 다니시면 이제 나중에 큰일을 안 시킬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자, 오늘 저와 같이 지금 감가상각을 이야기했는데, 자, 오늘 지금 했던 이 감가상각은 여러분들이 그 회계 처리하는 방법하고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책 가지고도 봐도 되고 컴퓨터가 계산도 해주는 방식도 있어요. 우리 전산이니까 시험 볼 때 자, 컴퓨터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뭐 잔존가액이 없다면 여기에다 금액 집어넣고 쓰면 감가상각비 나와요. 이 금액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줄 거예요. 그럼 썼으면 제자리 돌려놓기 위해 지워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전산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내용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분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기.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최소한 이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들하고 어떤 걸 취득원가를 구성하는지 요소들하고
지금 이제 이 감가상각 할 때 얘는 그대로 두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기라고 해서 얘를 자산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 얘 안 지워지고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거 기억하셔야 내일 얘를 우리가 팔든 내일 얘를 철거해서 폐기 처분하고 없애버리든 불타서 재해를 당하든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공부할 거예요. 얘 이제 지워야 될 거잖아.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지울 거죠. 지우려면 반대로 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 포인트로 감가상각종 붕괴 이렇게 되더라라는 원리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여러분들 다 실무 이야기 많이 생각하실 건데 바로 접목되는 거예요. 이거 처리해야 될 거 이거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조정도 많이 해요. 그런데도 모험 걸고 다 이거 처리할 거예요. 그럴 거면 어떤 개념인지 아셔야 되니까 또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시험에 쓰여서 지금 얘가 어떤 건지 알아야 자본적 지출 처리해야 될 걸 수익적 지출 처리했다고 표현했을 때 뭔 소리 하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될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자산 처리할 걸 비용 처리했네까지 최소한 바로 듣자마자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실제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예요. 회사에서도. 그래서 이 용어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얘는 시험용 개정 과목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수업 여기